네, 오늘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뉴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각각 또 자세하게 분석한 이후에 우리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집중 분석,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방금 전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리고 계십니까? 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었던 변수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 이슈 의 소식이 전해진 부분이 당장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다행스러웠던 부분은 이미 선제적으로 지난밤 버냉키 의장에 의해 연설 내용에 대한 영향 등으로 시장 금리가 먼저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또 연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주식시장에서 있었다라는 점도 그동안에 한 달 넘게 진행되었었던 어떤 채권 시장의 혼란이 먼저 안정되었다는 점을 우선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박군 짚어주신 또 벤 버냉키 의장의 또 연설 내용을 그렇다면 우리가 짚어봐야 할 텐데 일단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좀 둔화가 되면서 양대 시장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그동안 이 버냉키 의장에 대한 지난 한 달 넘게 미국의 통화 정책 기조에 대한 어떤 변화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글로벌 투자자들이 언젠가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왔고,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것이 갑작스레 닥치고 나서 보니까는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상당히 가중되었었던 점인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것은 이 버냉키 의장의 어떤 그 발언 수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경기 여건을 감안해서 볼 때 너무 급진적인 통화 정책 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출구 전략과 어떤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축소의 의미가 당장 금리 인상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준 부분이 그렇죠.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특히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6.5%의 실업률을 달성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다는 점을 제시해드렸던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전일 국채 시장에서의 미국 장기채 금리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달러와의 약세 변화 모습 등이 있어 왔었던 만큼 오늘 밤 열리게 되는 미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런 부분 등에 대한 어떤 선순환, 다시 말해서 정책에서 발생된 불신은 정책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었던 것이 오늘 이 버냉키 의장에 대한 어떤 발언 내용에 대한 시장 효과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실업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실업률이 6.25% 이하로 하락을 하더라도 바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까요? 네, 우선 지난 한 달 동안의 그 걱정,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이다라는 어떤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예민한 반응을 현재 네. 글로벌 자산 시장이 보여왔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현재 또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마치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는, 다시 말해서 유동성 회수에 대한 의미로서 받아들였었던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연준이 매입하면서 연준 자산 대차 대조표상 연준의 자산 규모가 3조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났고 이 중에 약 90%가 미국 국채와 MBS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준비된 자료면으로 살펴보시면 최근에 어떤 시장의 변화는 그 자산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덜 사니까는 결국은 내다 팔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등을 해왔고 네. 그렇다 보니까 자꾸 시장 금리가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었었던 것이 지난 한 달간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이 채권 물량들은 대부분 어떤 자산 조정을 하면서 유동성 회수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만기까지 끌고 갈 가능성 자체가 가장 크다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10년짜리 국채는 10년 끝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MBS 채권 같은 경우는 30년짜리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 자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따라서 급격한 어떤 시장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같은 부분을 감지할 수 있었던 것이 최근에 회사채 금리 동향에 대한 변화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장기 채권의 금리가 빨리 오르다 보니까는 단기 채권의 금리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었는데 덩달아서 미들급 중심의
보면 회사채 금리가 최근에 오르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회사채 금리와 미 국채 간의 스프레드가 대략 3%포인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시면은 금리 인상이 나타나려면 적어도 이 그 스프레드가 2%포인트 미만으로 축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단기 금리 시장이 다시금 어려워지게 된다라면 신용 위험이 재발할 가능성 자체가 있는데 그런 현상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라면 미국도 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결국 당분간 통화 정책의 기조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뿐더러 물론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어떤 단기적 축소는 불가피하더라도 이것이 시장 금리에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 자체는 크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 과정에서 최근에 어떤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다시금 개선된 측면이 있고 신흥국 주식 시장은 이런 금리 안정 환경 속에서 얼마나 그 펀더멘탈에 근거한 투자 매력을 어필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냐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공포가 좀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는 증시에 또 악재로 작용하는 큰 변수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또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또 어제 리커창 총리가 경제를 또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상승 마감을 하기도 했는데 중국 변수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워낙 우리 경제에 영향력이 큰 변수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침체라든지 성장 둔화에 대한 속도가 가속화된다는 점은 상당히 껄끄러운 변수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중국 성장률에 대한 성장 둔화 우려는 어느 정도 시장에 노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은 인지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중국의 분기 성장률 컨센서스 추이를 살펴볼 때 지난 3월 이후에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8.2%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해왔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눈높이가 이미 낮아져서 7.6% 수준으로까지 지금 현재 눈높이가 이미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시장에 새로운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다라 보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껄끄러운 이슈들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식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림자 금융에 의한 신용 경색 위험이라든지 어제 발표됐었던 어떤 수출에 대한 둔화 우려 등과 같은 뭐 하나 좋은 거를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경기에 대한 어떤 조금 네거티브한 시각은 이미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는 이런 중국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가 않다라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올 3월 중국 5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이후에 현재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성장 방향은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보다는 균형과 조화, 이런 것 같은 어떤 분배 문제 등에서 먼저 그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규모의 성장보다는 이제는 질적 성장으로서의 정책 기조에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과 어떤 산업에 대한 어떤 조정 문제만 해결이 되고 나면은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는 카드는 충분히 풍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중국 경제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경제도 낙관할 수는 없는 그렇죠.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여전히 남아있고 문제는 지금 당장 현재 중국 경제 여건상 그 카드가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점이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경제에 너무 중장기적인 어떤 비관적 시각을 기준해서 주식 투자라든지 어떤 자산 시장 투자 자산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는 그렇죠. 없을 텐데 조금 긴 호흡에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기조적인 어떤 성장의 확률 자체는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을 신뢰하면서 현재 중국 지표 등에 대한 변화를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중국도 우리가 너무나 비관적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내적으로 봤을 때 딱히 그렇다고 긍정적인 변수 증시 입장에서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이야 벤 버냉키 의장의 입김으로 인해서 외국인들 비교적 큰 폭으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들 지금까지는 순매도 기조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라고나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최근에 나왔던 우선 내부적인 변수들을 살펴보면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았고 또 지난주에 나왔던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까지 해석이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이런 비관적인 시각과는 좀 반대로 한국은행과 우리 정부의 하반기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유지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는 조금 너무 거짓말이라는 표현까지는 뭐하지만은 조금 과도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럼 먼저 한국은행이라든지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시 또 뭔가 어떤 부양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정부의 어떤 경제 전망 자체가 오히려 신뢰가 강하다라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 시장금리 우리 그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이 조금 예민한 반응을 했었던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수급이 언제 좋아지느냐에 대한 변수를 살펴야 되는데 네. 외국인 수급의 변수는 역시 금리입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 그 라인 차트로 나타낸 것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금리 스프레드를 나타내고 있고요. 회색 선으로 나타내는 바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간 단위 누적 순매수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시장 금리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덜 산다든지 아니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들을 보이는 사례들이 많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 수급의 키를 금리가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한 달 사이에 국고 3년물을 기준으로 한 그 금리 고점이 3.12%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오늘 다시금 이것이 이제 3% 아래로 내려와서 좀 더 금리의 안정세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금리만 안정되면 우리 원화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강해진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어떤 안정 수준을 기준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당분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리에 기준하는 가능성이 가장 큰 만큼 3%대에 근접하게 됐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전환 가능성을 하지만 또 금리 하락세가 좀 제약받고 다시금 또 오르려는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소극적 내지는 매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당분간 채권 시장과 금리에 대한 어떤 밸런스 전략을 맞춰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무엇보다 외국인이 귀환을 하기 위해서는 금리 안정이 필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섹터 전략으로 우리가 또 이 시간에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지금은 사실 딱히 시장에 주도주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시장도 오늘은 물론 상승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계속해서 방향성 탐색 과정이 이어졌고요. 이런 가운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앞서 제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상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어떤 시장뷰까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결국 국고 3년물을 기준한 채권 금리가 3%에 근접하게 됐을 때는 코스피가 상당히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 3%를 하회하면서 좀 더 금리가 떨어지려는 조짐을 보이게 되면은 주식 시장은 계속 오르려는 성질을 보일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 과정에서의 어떤 시장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추정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삼성전자에 대한 그 실적이 다소 실망스러웠다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2분기 실적이 엄청 침체된 것처럼 시장에서는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올 상반기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대략 65조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14% 늘어난 수준이고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보더라도 한 9% 정도는 늘어난 수준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 기업들의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낙관적이었었던 눈높이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뿐이지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잘 버텨왔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현재 주식시장의 절대적인 레벨은 너무 많이 낮아져 있다는 점입니다. 대신 단기 이익 모멘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기 때문에 중기 모멘텀까지 결합해서 조금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이익 추정치를 갖고 있는 업종들을 추려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통신과 자동차 그리고 유통과 미디어 업종들입니다. 적절하게 경기 방어주와 경기 민감주가 배합되어 있다라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업종들을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 이 느낌이 강하시다라면은 오히려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을 기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유효한데 문제는 금리가 다시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반등 성격에 강한 종목들은 다시 또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네,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낙폭 과대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기준점을 삼고 그리고 또 통신과 자동차, 유통, 미디어에 관심을 중기적으로 가질 만한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는 저가 메리트가 있다,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의 위치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상대적인 우선순위가 주식보다는 아직까지 좀 채권 쪽에 조금 더 높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의 강도가 그렇게 아직 강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겠죠. 문제는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주식의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금리의 하락이 제약받게 된다라면 우리의 주식시장의 상단도 당분간은 저항을 받을 가능성 자체는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 코스피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추세적인 의미보다는 순환 성격 자체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식은 너무 오래 쥐고 있었을 때는 오히려 성과를 내긴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결국 시장에 대한 어떤 바텀을 신뢰하면서 대응을 할 때 대응하고 너무 시장의 어떤 시장 심리가 개선됐을 때 지나치게 또 앞서 나가는 것을 조금 조정해 나가는 이 같은 어떤 전술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렬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